졌어, 이겼어. 이제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원고 승소, 피고 패소.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피고예요. 제가 나한테 지금 뭐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납품을 했는데 내가 1억을 안 줬대. 근데 야, 제품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떻게 1억을 줘? 나는 제품의 분량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판사는 그걸 안 받아들여 주고 1억 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나 이거 이 재판 인정 못 해. 그러면 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등법원에 예. 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난 또 싸울 거야, 2심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가집행이란 걸 알아두셔야 돼요. 가집행. 가집행. 가집행은 가짜가 들어갔으니 가짜가 임시거든요. 임시. 그게 뭐냐 그러면 1심 이제 1심 끝난 거잖아. 그럼 1심 판결문에 나와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 근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통 이게 다 붙어요. 오잉? 이게 뭐지? 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소를 하면 재판이 2심에 넘어가지만 이 1심에 집행력이 있어가지고 얘는 내한테 내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즉 이 가집행 때문에 내 집에 경매를 붙일 수도 있고 예. 내가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그거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니 내가 지금 항소를 했는데 나 2심에서 다시 싸우려고 했는데 왜 지금 이 돈을 뺏어가는 거야? 나 1심에서 진 건데. 가집행 붙어 있잖아. 물론 3심까지 다 끝나면 그거는 본집행이에요. 근데 가집행 제도를 왜 두느냐? 이거는 1심 중심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재판이 점점 길어지면 서로 힘드니까 1심에서 너 똑바로 해라. 1심에서 지면 가집행 바로 붙여버려. 자, 그러면 나는 1심에 불만을 품고 나는 항소를 할 거야라고 했는데 어라? 가집행이 들어와서 내 집에 경매 들어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항소를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정지 신청. 정지 신청. 내가 졌으니까 나는 이제 2심에 올라갈 건데 예. 야, 너 1심 이겼다고 가집행 선고 붙었다고 나한테 까불지 마. 강제 집행 나 정지 신청을 할 거야. 그거를 동시에 법원에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야 돼요. 예. 정지 결정을. 그래야만 집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많이 까먹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출혈이 있죠. 여기서 집행 정지를 법원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1심에서 너 보니까 1억 줬네. 1억 원을 저기 법원에다 일단 공탁시켜놔. 그러면 그거를 공탁을 시켜놔야 돼요. 예.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싸우는데 1억을 1심에서 내가 줬어 쟤한테. 네. 2심에서 내가 이겼어. 그럼 내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돈 다 써버렸어. 차라리 난 그냥 법원에다 박아놓겠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법원에 있으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 그러면 법원에다가 그 돈을 내야 돼요. 1억 원을. 법원 가면은 은행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신한은행들이 많아요.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이 예전에 조흥은행을 합병한 거거든요. 원래 조흥은행이 국책은행이라서 옛날에 법원엔 전부 100% 조흥은행이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졌는데 나는 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1억 원을 내가 이제 내기 싫어. 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그래 집행 정지해줄게. 대신 1억 원은 법원에다 갖다 넣어놔. 그럼 나는 이게 법원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싸워서 만약에 2심에서 이겼다. 네. 그러면 1억 원을 내가 돌려받겠죠? 그렇죠. 돌려받을 때 이자 받을까요? 이자 못 받겠죠? 왠지 그거는 내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자를 뭐 내가 받나? 이자 주긴 줘요. 1%. 1%. 1%. 그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네.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이 이율 차이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어디서부터 돈을 끌고 와서 이걸 돈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차이로 주는데 이 은행 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예금이죠. 예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근데 예금 이자 얼마나 요즘 없습니까? 너무 작죠. 근데 그렇게 돈 조금 주고 예금을 쌓아놓은 다음에 대출할 때 이자율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내가 1심에서 진 사람들이 돈을 미리 박아두는 이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년에 글쎄요. 그 일단 뭐 사건이 워낙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겠죠. 대략 그냥 툭 찍어서 얼마쯤 될까요? 몇 조 원 정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거의 한 뭐 6, 7, 8조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천지방법원 이런 작은 법원도 그 은행에서 예. 한 4, 5천억이 1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뭐가 좋으냐? 네. 아까 이자율 1% 준다 그랬죠. 몇 조의 돈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예. 즉 그래서 신한은행의 네. 제1 고객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 꼼짝 못 해요. 그다음에 보면 뭐 대법원이 무슨 뭐 전자소송이나 이런 거 홍보하고 이럴 때 네. 그 많은 비용을 신한은행이 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은행 하나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어느 대학에 뭐 무슨, 우리은행이 네, 있다. 네. 그러면 우리은행이 되게 뭔가를 많이 해주거든요. 대학에. 왜냐하면 그 대학에 이게 있으면 뭐 입학 전형료부터 시작해서 뭐 등록금이니 그러니까 그거 아마 2, 3년 만에 그 입찰하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꿈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정말 큰 게 법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흥은행이 독점을 하다가 예. 신한은행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래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흥은행, 신한은행 합병한 다음에 그 당시 신한은행장이 제일 처음 찾아간 데가 대법원이었다. 너무나 큰 빅 클라이언트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른 예. 은행들이 왜 신한은행 계속하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지역별로 뭐 부산은행이 치고 오고 무슨 뭐 전북은행이 치고 들어오고 대구은행이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 엄청나게 그 공탁금이 많이 쌓이는 게 이런 식으로 1심에서 진 사람들이 네네. 난 집행당하기 싫어. 대신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주는데 돈 내나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최종 결과가 날 때까지 그 은행이 묶이는 묶이는 거죠. 거네요. 예.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묶이는 게 낫지. 쟤한테 돈 지금 줬다가 그렇죠. 쟤 못 받을 나중에 수도 없다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만약에 상대가 국가다. 네. 그럼 사실은 주는 게 낫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이 없을 때는 예. 나 너 못 믿겠어. 그러면은 강제 집행 정지 제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네. 아까 돈 사건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삼겹살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주랑 뭐 문제가 생겨 건물주가 나가라 그랬어. 지금 삼겹살집이 잘 되는데 근데 열심히 싸웠는데 졌어. 그러면 내가 나가야 돼. 그럼 난 억울해. 항소를 제기할 거잖아요. 근데 항소를 제기해 놓고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집달관 시켜가지고 오늘 나와서 완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소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한 분들은 강제 집행 정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반대로 1심에서 승소한 사람은 상대방이 강제 집행 정지를 하기 전에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때부터 100m 달리기처럼 진짜 눈치 싸움이네요. 정말 빨리 빨리 해야 해야 돼요. 되네요.